신출래기 국회의원 노무현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은 1988년 50 청문회였다.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치자금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 했으니까요. 뭐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거침없는 그의 논리는 하루아침에 그를 청문회 스타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힘 좀 있다고 모든 걸 자기 임의로 다 숨겨놓고 밝혀주지 않던 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다 밝힐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치 신인의 기대와는 달리 파행으로 끝나고만 50 청문회.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갑작스런 유명세 이후 그가 느낀 건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이었다. 계엄사령부도 민주정의당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과 함께 6공화국의 정치 판도를 바꾼 3당 합당. 노무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으니까 신당 창당 만세 성찰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정치인 노무현의 어린 시절은 가난함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농사일로 5남매를 키우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집안 형편. 학비를 못 내 중학교 땐 1년간 학교를 쉬어야만 했던 막내 아들. 공부를 곧잘 하는 걸로 자존심을 지켜낼 뿐이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상고에 진학해 부산 유학을 시작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상고 진학 자체가 예. 집안 형편 때문에 예. 장학금이 있어서 갔거든요. 예.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사법고시로 또 이제 다시 돌아서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제 어릴 때부터 형님이 그 사법시험, 그땐 고등고시였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시골에서 그 당시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그 전망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그냥 관리가 되는 게 제일 출세하는 줄 알았죠. 예. 그렇게 고졸로 고시에 도전해서 9년 만에 합격했다. 학벌도 돈도 가진 거라고는 없던 청년 노무현에게 출세는 절실했다. 짧은 판사 생활 후 그는 변호사로 개업해 승승장구한다. 부산 바닷가에 넓은 아파트도 사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어렵게 이뤄낸 안정된 생활을 뒤바꾼 건 그가 불임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였다. 다른 재소자들한테 듣기로 조세 전문 변호사이고 승률이 아주 높아서 갈쿠리로 돈을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저희들이 읽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책들을 열심히 읽고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저희들 사건을 대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본인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변호사를 즐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가난했다가 수입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더 큰 가치가 무엇이냐 눈을 뜨게 된 거죠. 당신은 제5공화국 초기 시국 사건의 변론을 맡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며 노무현은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변호사하고 헌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무색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도 제법 구호도 외치고 시위도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은 뜻밖의 노무현에게 정계 입문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13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남구가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동구에서 허삼수 의원에게 도전하길 원했다. 생각지 못한 결과였다. 정치 초년생 인권 변호사가 집권 여당의 허삼수 현역 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결심. 죄송합니다. 잘하십시오. 3당 합당을 거부한 노무현은 김영삼 총재의 곁을 떠난다. 총재님, 잘하십시오. 동시에 정치적인 고난도 시작됐다. 부산 동구에 다시 출마한 14대 총선에서 낙선. 2년 뒤 부산시장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낙선. 15대 총선까지 3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다. 그리고 마침내 98년 종로 보궐선거. 자, 당선 확정됐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맛보며 청문회 스타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자마자 노무현은 뜻밖의 선언을 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16대 총선에서 영남, 특히 그중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출마할 결심을 밝혀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통합과 화해를 이루려고 합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여당 소속이었던 노무현에게 부산행은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2000년 4.15 총선 때도 부산에 내려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열심히 선거에 임했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임했고. 낙선과 오랜 야인 생활에 지친 가족들도 부산행을 반대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종로서 하고 싶었어요. 종로서 한 번만 더
우리 자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갔으면 했어요.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 되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부산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솔직히 굉장히 저는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도 재밌었어요. 왜냐면 될 것 같은 선거였거든요. 실제 노무현의 부산 출마는 선거 기간 내내 주목을 받으며 초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동 유세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전세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노무현 후보가 낙선이 이번에 꼭 돼야 우리 부산을 죽이기를 골몰을 하고 있는 이 김대중 정권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산의 전통적인 반김대중 정서가 선거전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은 내려갔다. 선거 사흘 전에 발표된 남북 정상회담 성사도 악재로 작용했다. 북부 강서울 플라 허태열 결과는 낙선. 노무현의 부산행은 그저 의미 있는 도전일 뿐이었다. 진 선거가 그때가 이제 4번째셨죠. 진 선거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하셨어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출마한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가 그 지역 구도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그런 의지가 그걸 타파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각인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대선 출마의 일종의 어떤 상징성이 되었고 이게 이제 다 밝힐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치 신인의 기대와는 달리 파행으로 끝나고만 오공청문회.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사달된 것으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갑작스런 유명세 이후 그가 느낀 건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이었다. 계엄사령부 등 민주정의당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정책이나 조세경 정책 또는 토지 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바위저고리였으니까요.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거침없는 그의 논리는 하루아침에 그를 청문회 스타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직 뭐냐고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질문 다 했잖아. 이것이 그리고 이제 과거에 힘 좀 있다고 모든 걸 자기 임의로 다 숨겨놓고 밝혀주지 않던 것을 국민들의 그들은 가난함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농사일로 5남매를 키우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집안 형편. 학비를 못 내 중학교 땐 1년간 학교를 쉬어야만 했던 막내 아들. 공부를 곧잘 하는 걸로 자존심을 지켜낼 뿐이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상고에 진학해 부산 유학을 시작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상고 진학 자체가 예. 집안 형편 때문에 예. 장학금이 있어서 갔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사법고시로 또 이제 다시 돌아서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제 어릴 때부터 형님이 그 사법시험, 그땐 고등고시였습니다. 예. 준비를.
신출래기 국회의원 노무현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은 1988년 50 청문회였다. 공직자의 윤리에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치자금법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과 함께 6공화국의 정치 판도를 바꾼 3당 합당. 노무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으니까 신당 창당 만세 성찰하겠습니다. 만세! 정치인 노무현의 어린 시절